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신문의 일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어제 김수현 수석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청해가지고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의 강남 집값은 비정상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드 기지를 점검하는 미군의 사진이 실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의 추가 배치를 지시를 했죠. 그리고 대륙간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해서 사드 발사대 4기를요. 송주 골프장에 추가로 배치한 것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향신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민간인 3,500명이 활동했다는 내용인데 뒤에서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덥죠? 과거에는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겼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1960년도의 사진이네요. 수영장도 보이고요. 머리를 깎는 사진도 보입니다. 만평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와 같은 심정으로 출마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도마에 오른 안철수 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점섭 경기대 교수,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지수 변호사, 황유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서 잠깐 봤는데요. 한국일보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국정원에서 민간 댓글 부대 3,500명을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사이버 외곽팀을 확인했습니다. 30개 팀이 여론 조작을 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참 슬픈 일이죠. 아침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을 알려드리는데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3,500명이라는 중견기업을 넘어서 대기업이죠. 대기업이라는 소위 국정농단을 하기 위한 댓글 부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로 인해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보았는가 이걸 반증해내는 쇼킹한 뉴스인데요.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 회부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올 30일이 아마 그 파기환송심에 대한 이제 결심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이명박 정권 내내 국정원이 청와대의 정무 민정 컨트롤 타워 기능을 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 부분은. 예. 네. 그렇다면은 백성이 준 옷을 입고 백성이 준 돈으로 멸사봉공을 해야 될 국정원이 국민에게 내내 걱정만 끼쳐드린 것이죠. 예. 이따가 여러 패널들이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지난 9년의 그 소위 보수 정권이 안겨준 아픔의 상처가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예. 이제 앞으로 시작될 BBK 사건이나 사자방 문제라든가 이명박 정권의 그 과거 적폐청산의 그 소위 시발점이 예. 지금 시작되었다. 아마 30일 날 이루어질 원세훈 파기 환송심에 대한 결정이 예. 기대됩니다. 원세훈 원장 재판을 두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글쎄요. 정권이 끝난 다음에 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공개된 배경도 뭘까요? 이게 이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라고 지난번에 예.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2009년 5월 달부터 2012년 12월 달까지 이 이른바 댓글 부대가 예. 운영이 됐다라는 것인데 총 인원이 한 3,500명.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9개 팀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30개 팀까지 굉장히 확장이 됐다. 그리고 거기 이제 구성원들은 주로 전직 군인이라든지 회사원이나 주부 학생 등 이른바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됐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여권의 우호적인 댓글을 단다든지 예. 야권을 비판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원세훈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것이 2009년 2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9년 2월에 취임해서
2009년 5월 달부터 이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이고 문제는 이게 이제 그럼 과연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시기라는 것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른바 그 촛불 이후에 광우병 그 이후에 이 전체적인 어떤 검찰의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옮아가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지금 겹치거든요. 이런 부분과 결국 맞닿아 있는 것 아니냐. 결국 당시에 청와대와의 어떤 교감 속에서 국가정보원이 움직였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이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다 보니까 4대 포털 사이트에서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 판세 분석부터 여당의 대응 전략까지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뭐 분위기인가요? 예, 아무래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사실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추정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규모, 숫자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에 대해서 눈 감고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 내지는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13가지 이제 적폐 TF를 구성하고 13가지 과거 정권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댓글 사건은 그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 규모나 어떻게 관여한 깊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지금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13개에 관한 모든 것들이 밝혀졌을 때 지난 MB 때 어떤 일이 국정원이 개입되는지를 알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더 많은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여론 내지는 뭐 조사라든지 이게 국정원이 얼만큼 우리 정치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정원은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깊숙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후보를 옹립하는 것까지도 관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결국은 다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사인데 윤석열 검사 그분 자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자초를 한다고 보잖아요. 윤석열 검사뿐만 아니라 최동욱 검찰총장까지도 사실은 국정원에 대해서 밉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당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지금도 윤석열 검사가 다시 이 사건을 맡을 거다라는 지금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봤었을 때 결국은 검찰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이 그러면 이런 거를 단독으로 했을까요? 글쎄요. 청와대가 윗선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과연 확대될 것이냐. 원세훈 전 원장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기 때문에. 근데 황선영 교수님,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너무 이제 과거로 회귀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좀 비판도 있긴 있어요. 네, 이제 과거는 또 빨리 정리를 하고요. 나쁜 점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고쳐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아마도 이런 적폐 청산이라는 것들의 목표가 적폐를 정말 없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 그렇죠. 그게 이제 목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하는 일이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건데 과연 그 수위가 어떤 특정한 정권의 또는 특정한 개인의 선거 캠프 역할을 하듯이 거기에 유리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전략을 세우세요 라고 했던 게 과연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그 정치권이 SNS 또는 포털 이런 인터넷상의 소통 공간을 너무 인위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소통 공간인데 이거를 홍보를 하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여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습관들이 쌓여서 지금 이런 이제 상처가 이제 골마서 터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글쎄 그
모든 것이 좀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SNS 뭐 포털을 이용해서 이걸 정말 유리하게 이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용을 해야지 이거를 본인에게 맞춤식으로 네. 뭐 개인의 사유화해서 뭐 이미지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는 했지만 과연 3,500명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도 글쎄요. 저희가 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좀 의문스러운데 좀 예. 3,500명이면은 상당하죠. 예를 그런가요? 들면은 그렇죠. 포털을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을 텐데. 아, 근데 이게 이제 예. 예를 들면 한 사람이라도 얼마 가면서 계속 달고 그걸 리트윗하고 계속 어쨌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3,500명이 한다. 물론 이번에 보면 그 3,500명이 일종의 전일제로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걸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원도 있고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평소에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이제 아마 이러한 부분을 했던 것 같고 예. 국정원은 그에 맞춰서 돈을 지급을 했던 거. 전체 돈이 지금 파악된 것만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이 3,500명의 이른바 사이버 심리 요원들이 한테 지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받고 평소에는 자신의 어떤 할 일을 하다가 남는 시간 하루에 뭐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그 인터넷 포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댓글 같은 것들을 우호적인 댓글들을 뭐 아이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아이들을 예를 들면 제가 한다면 아이들을 한 20개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만들어서 여기는 이 아이디로 막 올리고 예. 저기는 이 아이디로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 3,500명이라는 숫자는 저는 예상보다 굉장히 저는 많다. 많은 숫자로 깜짝 놀랐거든요. 예, 예. 그 사이버 공간에서 네. 그 소통, 그러니까 내용이나 어떤 의견이 확산이 되는 게 그 내용을 올린 사람이 수가 많은 게 아니라 몇몇 소수의 영향력 있는 이용자가 올린 글이 주도 행하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연구 결과도 보면은 몇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의 올린 글이 예. 그것들이 뭐 리트윗이 된다든지 공유가 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되면서 그게 마치 대다수의 여론인 듯한 그런 예. 효과를 낸다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검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3,500명이라는 수가 많지는 않지만 거기서 영향력 있는 어떤 그 파워 유저가 등장을 했고 그런 어떤 의견들이 있었다면은 예.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컸을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네. 있는 상황에서 그거하고는 조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탄핵까지 가는 문제하고요. 이거를 뭐 정치에 개입하라고 지시했는지 뭐 그 여부를 좀 보는 것 같은데. 그때 그 2012년도 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일각 또 일반 대중들에 퍼져 있는 그런 말들이 이명박 정권의 안정의 담보를 위해서 박근혜 정권과 빅딜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국정원 사건의 총체적인 발원지를 캐고 출구를 캐다 보면은 얼마나 한 사람의 인권이 끝까지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더 넓게는 얼마나 국정원을 잘못 두게 되면은 예. 얼마나 나라의 비극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아마 천인공노할 일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곤란할 것 같아서 예.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2년 동안 국정원과 관련된 부분이죠. 직접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00명 옆에 국정원의 그 수에 조금 넘는 또 3,500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500명 얼마나 큰 인원이냐 하면은 예. 국정원은 이제 국가보안법상 인원을 공개하지 않잖아요. 출신 성분 모든 것들을.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대통령도 국정원 이 파트, 정치 파트를 엄격히 폐지하자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이 파트가 바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사 사건 등 한 개인을 빨갱이로 몰고 종북으로 몰아서 국정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인도하는 예. 그러한 모든 일들을 주도한 곳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 정권에 비해서 민정과 그 소위 정무 기능이 극히 약했어요. 예. 이제 와서 보니까 이명박의 그림자라는 서울시 부시장을 하고 이명박 정권 내내 소위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때 저 정치 이 파트에서는 전국에 있는 주요 인사들의 정치 사찰은 물론 재판까지 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시를 했죠. 저도 이번에 국정원 TF에다가 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제 질문인데 그게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 전직 대통령을 뭐 조사하든가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단순히 의혹만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뭐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이른바 MB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전 원장의 이러한 부분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겠느냐, 뭔가 청와대의 교감 속에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예. 그와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줘야 예를 들면은 검찰 수사든 어떤 부분이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예.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2011년에 이른바 SNS 여론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국가정보원의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명박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라는 얘기는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미 다 보도가 됐고 2015년에 한 언론에서 관련된 부분을 보도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한 8개의 문건이 공개된 거. 예.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렇다면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들은 청와대에 당연히 보고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예. 예를 들면 원세훈 전 원장이 아니다. 이건 나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다. 라고 충분히 어떤 그럴 수 꼬리 있죠. 자르기를 딱 이렇게 예. 해버렸을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그 어떤 증거, 구체적인 어떤 물증 예.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문제이죠.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요. 이번 국정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그 롯데 초고층 빌딩 신축과 관련된 의혹.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명박 정권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또 갖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의미가 또 있다라고 그렇겠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시기든 그것이 어떤 시기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박찬주 사령관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요. 저희 뭐 예상은 했었습니다. 이게 장관 경고까지 받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났었네요. 네네.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장관이 그러한 내용을 듣고선 박찬주 총사령관을 불러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돌고 있으니까 주의를 하라라고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갑질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예.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는 많이 과거에 비하면 개선됐지만 아직도 군이 이렇게 인권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고 아마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예. 지금 이루어진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가혹행위, 폭행, 뭐 폭언, 그다음에 뭐 마치 옛날에 하인 부르듯이 그 공관병들을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예. 사적인 일에 거의 다 동원을 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식 가진, 특히 아들 가진 부모들이 이러니까 군대 안 보내려고 하지라는 또 이런 여론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군 어떤 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칠 영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관병이 왜 필요한지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필요하지? 예.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관병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장군이면 이제 장군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왜 필요한 거지? 아니 다른 장관들 고위직들도 그런 이제 직책은 없습니다. 예. 왜 이런 직책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지 그런 과거의 그렇죠. 폐해 이런 것들 예. 좀 근본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없애는 그런 좀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한 교수님은 뭐 군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을 테니까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 사건 내용. 우선 굉장히 놀라웠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아무래도 군이라는 조직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 폐쇄적일 수 있고 그 변화의 어떤 속도가 가장 느릴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에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났을 때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요. 예. 뭐 그래서 공관병도 배치하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좀 시대도 바뀌었고 뭐 시대가 꼭 바뀐 게 이유가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중히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면은 예. 가령 뭐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공관병의 의무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식사 준비는 어디까지인가? 그냥 아침, 점심, 저녁만 딱 차려주면 그만인지 예. 아니면 뭐 인삼을 푹 달궈야 하는지 아니면 뭐 매실을 따다가 그거를 팍 담그는 것까지 식사인지 그런 굉장히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집안일이라는 것이 딱 경계가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좀 아리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 예. 그런 아리송한 부분을 사실 뭐 규칙을 정해서 여기까지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이제
그 이제 공관병이 계속 있어야 하고 한다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분들의 뭐 대장이나 그 이제 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식 전환이 그게 가장 중요해요. 되지 않으면은 이 일은 없어지지, 그러니까 공관병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예. 글쎄 이게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방부 감사가 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식사 준비가 업무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전 부치는 거 식사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면 또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없애야 됩니다. 공관병 예. 자체를 다 없애야 돼요. 아예 그냥. 예, 아예 없애야 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공관에 예를 들면 경비를 쓰는 문제와 공관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렇죠. 문제거든요. 예.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고 사실은 이게 과거에 이제 군이 어떤 이 실력, 어떤 권력의 중심이 있던 시절, 80년대 뭐 중반기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절에 쭉 남아있는 하나의 어떤 유습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없애야 된다라고 보고요. 사실 뭐 부관이 또 그 대장이든 사령관이든 뭐 연대장이든 다 부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필요한 부분은 부관을 통해서 조치를 그렇죠. 취하면 되고 예. 단지 이제 군의 주요 지휘관이기 때문에 경계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관을 경비하는 경비병이 뭐 경비를 선다. 그건 말 그대로 근무를 그냥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쪽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제 박찬주 대장은 아닌데 이 대장의 공관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일단 공관 자체가 우리 무슨 뭐 예를 들면 서울시장 관사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거의 시민들한테 돌려준다 해서 많이 축소도 하고 시민들과 가까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입구를 딱 차가 통과해서 그 관사까지 가는데 차로 가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제 기억에 한 7, 8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이게 영역이 대문에서 넓어요. 집 들어가는데? 예, 영역이 그렇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예. 공관병들도 없애고 일막 이 어떤 공관의 그 영역이라든지 사용의 범위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 이게 문화적인 변화인데 저는 이 방산비리 척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실은 그렇죠. 선행돼야 될 것이 이러한 문화의 변혁을 통해서 그래야 일종의 강군, 전투군으로 거듭나지 예. 이렇게 일종의 귀족처럼 그냥 다 공관병들을 거의 하인이나 노래처럼 부리는 이렇게 귀족처럼 살다가 예를 들면 전투 현장에 나가야 된다. 이러면 그게 바로 적응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하나의 문화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군 전반에 좀 어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박찬주 사령관 문제는 리더십, 군의 리더십의 재정립 문제와 예. 문화의 문제로 이렇게 응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은 소위 상명하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군화끈을 매는 것부터 모든 정리정돈까지 사령관은 일체의 한 동작도 움직이질 않죠. 이런 식의 소위 권위적인 문화에서는 올바른 새로운 군대 질서가 생길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명심할 것은 다수의 소위 군인들 또 60만 대군 중에서 부사관을 포함해서 한 30만 정도가 어떻든 그 지휘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분 중에 다수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멸사봉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예. 차제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문화를 국방부 TF에서 좀 만들기 바라고요. 예. 그 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일반병과 행정병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투병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좀 응모하고 또 자원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공무원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도 좀 더 줄일 수가 있고 예. 이런 긍정적인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좀 이어서 볼까요? 지금 군 인권센터가 이 내용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은 비슷합니다. 장군을 응석반이 만드는 나쁜 제도라는 겁니다. 작년 4월에 제보 뒤에 가해자를 찾아내서 군 감사 결과 신뢰하기 어렵다. 한국만 있는 공관병 제도 폐지해야 된다. 지금 군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할 것이냐 그러게요. 상당한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는 무엇보다도 이제 명령 체계에 따라 예.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성 장군, 사령관을 제대로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예전 정권이 계속 이어졌더라면은 상당히 그 부분이 이제 예. 더 의심을 받을 텐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군대의 개혁 이 부분을 지금 또 하나의 공약으로 내세운 이제 정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의 리트머스로 볼 수 있겠죠. 이 사건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내지는 그것이 심각하다고 싶었을 때 수사하는지를 보면은 군 개혁 의지를 아마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뭐 리트머스 종이처럼 볼 수 있을 텐데 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새 정부가 병사 수를 줄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병사를 줄이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우리 귀한 아들들 군대에 보내놓고 보면 공관병에 배치하고 이런 숫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직접 전투와 관련되지 않은 저런 왜 직책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사실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것만 줄여도 사실 군 인원을 갖다 줄인다 하더라도 국방력의 뭐 약화를 갖고 온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까도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군대 내에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왜냐하면 군 인원이 줄다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사고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한 가지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군대 갔었을 때 생각해 보면은 공관병들은 사실은 다 누구나 가고 싶었던 자리예요. 왜냐면은 좋은 상사만 만나면은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상사만 만나면 정말 3년 내내 너무 편하게 생활을 하는 그런 직책이라고 군인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예. 이제 이렇게 정말 잘못된 상관을 만나면은 뭐 자살을 시도한다거나 정말 가혹행위를 받는다거나 예. 그야말로 빠져나가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그런 의식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 했던 그런 어떤 보직이었는데 지금은 좀 이런 문제들은 좀 완전하게 철폐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박찬주 대장이 한 얘기가 자기 부인을 가리켜가지고 여단장급이다라고 대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 갑질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사성 장군이고 부인은 여단장, 예. 완수타라는 얘기죠. 근데 이 완수타라는 한 표시에 녹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군은 사령관과 부인이 동격으로 움직입니다. 이 군의 문화입니다, 문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모든 기관장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예전 로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부인들이 로비스트예요. 가서 사령관 빨래도 해주고 심지어는 뭐 그 개인의 일정까지 다 거들어주는 뭐 김장도 해주고. 좀 외람된 예. 표현이지만 식모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한 발 건너뛰어서 예. 잠깐 우리 저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것이 7, 80년대에 군 의문사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녹화 사건입니다. 예. 예? 녹색이라고 하죠. 소위 파란색을 빨강이로 물들이는 그러한 소위 강제 징집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끌려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예. 소위 의문사 가족들이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차제에 군 의문사에 대한 규명을 보다 엄격히 해서 예. 국방개혁의 표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많습니다. 다 과거 일이어가지고. 근데 그 부인이 동격이다라는 게 이게 군 특유의 문화인데 문화. 우리 회사가 있으면 그 사장님의 부인이 사장님 뭐 전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은 그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지금은 바뀌어야 될 문화죠, 사실. 예, 저도 제가 80년대에 이제 군 생활을 해서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 이때 근무를 했는데 그럴 때도 보면은 사실은 예를 들면은 연대장의 부인이다. 예. 그럼 그 밑에 이제 그 대대장, 중대장들 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장 행사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대장 부인이 나오면 그 밑에 대대장 부인들이 다 연대장 부인을 거의 연대장급으로 이렇게 이제 떠받들죠. 거기서 이제 서열이 그렇게 딱 그렇죠. 정해진다는 예, 그런 거죠. 부분들이 왜 자리 잡는가? 결국 그것이 이제 진급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예. 진급, 어떤 평점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누가 이끌어 주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운명이 확확 갈리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이제 이 남편의 계급 문화가 부인의 계급 문화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지 바꿔야 된다라고 말로만 해서는 바뀌지가 않고요. 그런 어떤 진급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평가 체계 자체를 좀 바꾼다든지 그렇죠. 예,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같이 줘야 이러한 부분을 바꿀 수가 있지. 이제 시대가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또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좀 군 전반의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을 손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단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군 전반에 대한 어떤 불신 예. 뭐 군이 전반 다 썩었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분명하게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거죠. 이번처럼
예를 들면 박찬주 대장처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을 하되 그렇다고 이게 군의 전체목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건강하고 잘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진짜 밤낮 없이 이렇게 지금 경계 근무도 쓰고 헌신하고 있는 많은 군인들이 있다라는 거, 예. 이 부분을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군 개혁까지 또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사회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감독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 이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성적 표현을 동원해서 막말을 했고 남자 배우의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를 했다. 김기덕 감독은요, 잘못 있다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수 지금 고소가 되면은 접수가 되면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고소가 이루어지면.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상당히 흐른 사건입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찍었던 이제 영화와 관련돼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영화 촬영에 참여했던 스태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폭행은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은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이것이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지금 영화계에 있는 우리나라 영화계에 있는 어떤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법이 미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일들이 좀 요새 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자꾸 뭐 군 개혁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갈 만한 일들인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사건이고요. 예. 또 아시겠습니다만 김기덕 감독은 정말 여러 차례 해외에서 수상도 하고 정말 작품성이 있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화 촬영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만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은 피해자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기덕 감독은 아직까지는 그때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기억한다. 뭐 이런 식의 부인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실체적 진실이 있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꼭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금 영화 현장에서 촬영 현장에서 내지는 여배우와 감독의 어떤 갑을 관계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상황들이 자꾸 나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주의 깊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이게 해봅니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성적인 뭐 그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감독과 배우, 감독이 그런 얘기를 배우한테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 역시 굉장히 모호하다, 경계가 저는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예술가라는 게 이제 감독도 예술가의 범주에 속하고 이제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연기에 몰입하고 그 어떤 작품성을 위해서 가다 보면은 역시 어떤 정해진 선을 만들어 놓고 우린 딱 여기까지만이야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전에 그걸 다 그렇죠. 정할 수는 없죠. 하다 보면은 그 분위기가 흘러갈 수도 있고요. 또 이 장면보다는 이제 먼저 논의했던 장면보다는 이 다른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게 왜 처음에 했던 얘기와 다른 요구를 나한테 하느냐라고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영화계라는 쪽이 뭐 이제 어떤 방송 영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그 수요보다는 공급이 상당히 많은 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여기서 감독은 갑이고 배우는 왜 을이냐, 왜 갑을 관계냐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은 배우들 중에 내가 이 좋은 이 감독이랑 작품을 하면 해외 영화제도 나갈 수 있고 너무 좋은 작품을 만드는 좋은 감독인데 이 감독과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어하는 배우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참여해서 자기가 작품을 하고 배우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너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뭐 영화 관련된 어떤 이제 영화 노조도 생기고 했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이제 우리가 지금 소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갑을 관계 이런 피해들을 100% 막을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좀 회의가 좀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이 보완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은 당연히 이제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김기덕 감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김 감독은 좀 그런 게 억울한 거 봐요. 본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출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니 이렇게 뭐 대감는다 이런 식으로 좀 억울한 뭐 그런 감정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배우랑 김기덕 감독이 처음 알게 된 게 1996년에 네.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이번 사건이 난 이 메비우스라는 영화를 찍은 건 2013년이거든요. 그 중간에 계속 이제 이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에게 나 좀 출연 좀 시켜 달라라고 여러 차례 했다는 이렇게 거죠? 요청을 좀 했고 그래서 김기덕 감독이 이 2013년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여배우를 이제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했던 거죠. 예. 캐스팅을 해서 김기덕 감독 본인 얘기는 하여튼 이게 일종의 디렉션이라는 표현을 했던데 연기를 실제로 지도하는 과정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자기는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 여배우의 어떤 뺨을 좀 때린 적은 있다라고 네. 이제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연기를 지도하는 거였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건 이제 김기덕 감독의 얘기고 당사자인 여배우가 느끼는 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틀 2회 촬영을 마치고 3회째부터는 이 여배우가 안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은 그 3회 찍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 다음날 오전까지 기다려 봤는데 그래도 안 나오니까 빨리 찍어야는 되겠고 그래서 다른 주인공으로 바꿨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여배우로서는 자신이 느끼기에는 그것이 단순한 지도가 아니고 굉장히 그 말의 표현이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말의 표현이었고 또 대본에 없는 남자 배우의 특정 부위를 원래는 모형을 잡고 찍기로 됐었는데 실물을 잡고 찍으라라고 이제 강요를 했고 예. 이런 부분들은 자신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두 사람 말이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결국 일치하는 것은 김기덕 감독도 때린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하지만 어떤 폭행 이런 의도가 아니고 난 연기를 지도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본다면요 이게 하나의 문화적인 또 흐름 속에서의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과거 그렇겠죠. 촬영장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 자체에 대해서 그냥 전에는 영화판 다 그런 거지 찍다 보면 그런 일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이랬던 것이 이제 과거 일인데 예.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기덕 감독이든 누구든 간에 이 바뀐 흐름 이게 이제 이 시대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예. 어떤 지도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좀 다른 형식의 지도를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네. 이제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면은 만나서 뭐 커피 한 잔이라도 하면서 좀 내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어떤 사후 관리, 이른바 네. 위기 관리를 좀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 같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네. 면에서는 참 아쉬움이 좀 남네요. 끝나고 나서 뭔가 좀 항의를 하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 과정도 있었겠죠. 뭐 기자회견 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김 감독 주장대로라면은 그게 범죄가 성립이 안 되나요, 폭행이? 글쎄 연기 지도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범죄 성립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무런 의도가 없이 이제 예를 들어서 폭행을 가했다라고 하면 범죄 성립되기가 않은데 이제 문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이 폭행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따지는 거는 제3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객관적 입장에서 폭행에 있는지 아니냐를 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증언들이 폭행에 가까웠다. 그것은 연기 지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지금 김기덕 감독의 주장과는 상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로서는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겠는데 또 한 가지 지금 그러니까 좀 의구심이 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고소하고 어떻게 보면은 수면 위로 올리는지 물론 이야기는 있습니다. 노조와의 이제 상담하는 과정 중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노조 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에 와서 용기를 얻어서 이것을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지금은 맞는지를 모르고 또 어떤 동기에서 이것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 곳곳의 갑질이 정말 어디까지 뻗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면 영화, 체육계면 체육계, 군이면 군.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곽현아 또 그 영화 예, 배우 예, 예. 사건을 이제 쭉 들여다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위 촬영 사전에 동의되지 않은 촬영 어떤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노출된 부분에 논란이 대해서 됐죠. 예.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 계약서가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계약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약서를 많이 검토한 사람 입장에선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계약서가 통용이 되는구나.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법적 보호 장치들이 없어요. 서로 간의 권리와 어떤 의무들에 대한 명쾌한 계약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야말로 뼈대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어떤 계약서에 근거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정말로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예. 사회 곳곳에 계약서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뉴스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 같기도 한데 이것이요, 황 교수님. 네. 신문고도 뭐 2배가 늘었다고 하고요. 네. 이게 어떤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아, 나도 용기를 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네네. 방향도 있나요? 네, 저는 그 흐름이 굉장히 바람직한 건강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갑을 관계의 어떤 문제가 요즘에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뭐 의뢰 입장에선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 갑을이다 뭐 이런 단어나 이런 이제 의식이 많이 올라오기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또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번에 그 김기덕 감독과 이제 문제가 됐던 여자 배우가 3년이나 뭐 예. 지나서 이 일을 제기했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저는 뭐 저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서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적으로 뭐 모욕을 당했다든지 수치심을 당했다든지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때는 이 정신을 수습하는 게 금방 뭐 하루 이틀 한두 달이 걸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예. 이 여배우가 한 2년 3년 동안 정신을 추스리고 그동안 뭐 정신과 상담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서야 이제 그 멀쩡한 정신은 뭐 지금에서 멀쩡하지도 않겠지만 좀 그 기운을 차리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기운이 든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여자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사실은 이게 글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 이게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흐름들 그런 변화가 이제 좀 더 계속 지속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향후 뭐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도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 그다음에 인간적인 부분이 전부 선진화되는 그 균형이 예. 맞을 수 있는 징조라고 저는 좋게 봅니다. 예, 이게 뭐 곳곳에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져 나오네요. 이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게 논란이 됐었죠. 제천의 누드 펜션 결국에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좀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폐쇄 조치 뒤에 경범죄 처벌 가능성. 그러니까 이지수 변호사 이게 이제 뭐 공연 음란 이런 게 아니고 네. 이게 숙박업소로 신고가 안 됐으니까 폐쇄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 사유지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형법이나 이런 것이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복지부가 그렇지 않다. 거기가 사유지가 아니었다. 무허가 숙박업소였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는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터줬습니다. 그 말은 경찰이 이제 이 사안을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공연 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공연 음란죄가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적용이 될 거냐 말 거냐의 논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 쭉 보다 보니까 공연 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음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성적인 음란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타인으로 하여금 수치심, 모욕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저 멀리서 어떤 이제 누드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은가. 다만 그 제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예. 도덕적으로 관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지 그것이 과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사항이었느냐. 그래서 공연 음란죄가 성립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 한 가지는 뭐 경범죄상의 뭐 과다 노출죄. 근데 그거는 얼마 전에 이제 작년도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경법대상의 과다 노출죄는 적용되기 어렵고요. 이제 헌법 위배가 됐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논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네. 외국 같은 데는 누드 비치도 있고 그렇죠. 상당히 뭐 자연주의가 예. 많은데 뭐 저는 이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뭐 꼭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럽에서는 누드 비치, 그다음에 위에 속옷을 입지 않는 탑리스 이런 장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와 다른 게 지금 뭐냐면요. 뭐 그들은 그런데 우리는 왜 못 그래? 이렇게 단순하게 잣대를 댈 수 없는 게 거기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이미. 그래서 설사 이제 우리가 누드비치를 가더라도 자기들끼리는 그러고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막 유심히 본다든지 예. 아, 여기 되게 재미있는 장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이 보편화돼 있지 않고 유교주의적인 마인드가 뭐 깊이 아직까지 깔려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탑리스 비치다 또는 누드 펜션이다 이러면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더욱더 선정적으로 가게 되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해서 여기 누드 재밌는 곳이구나.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냐 자연스럽지 않는 문화냐. 그래서 예. 우리는 아직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은 시기상조이지 않았나 아직까지 합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은 그냥 마케팅으로 이용했던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집회도 하고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거를 지켜보는 주변의 아직 시선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 표현의 자유와 소위 주거의 자유의 경계선에서 소위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한 교수님 말씀대로 문화에 대한 가치에 대한 정립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호회를 주장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이해 공동체예요. 그러나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자연 공동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서로 간에 바라보는 그 격이 다르죠. 동서양의 윤리가 다르듯이 이 문제는 우리가 잡다한 논리보다는 좀 더 낮은 자세에서 각자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예. 그걸 우선시하는 공동체의 기본 정신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어떠한 외유나 문화를 가지고 마치 이것을 국내 질서와 동일시하는 문화적인 착시 현상, 나르시즘 이런 것들이 좀 융합된 것이 이번에 제천의 사건인데 여기가 지금 배론 성지든 진천에 있는 또 성지든 그렇죠. 천주교 문화가 많은 곳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사는 곳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 동네가 가깝네요. 예, 산수가 수려하고 또 이곳이 이제 울고 없는 박달재 또 근교고요. 이곳에는 노인분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거의 95%가 노인분들이세요. 노인분들이 맞이하는 문화에 대한 충격은 좀 크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의 이기주의, 예. 좀 더 뜨거운 이기주의를 좀 더 상쇄를 하고 예. 좀 더 보편적 우리 사회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문화에 질서에 편승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 차제의 제천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도 이제 보강을 하겠습니다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좀 더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예.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 표현의 자유를 막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 전체의 극히 일부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동성애의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극히 존중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각을 치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는 저런 부분이 이제 법적인 문제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요. 예. 시골 어르신들이 저도 이제 시골서 뭐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기 때문에 시골의 정서가 어떤지 대략 짐작이 되는데 저런 건물이 새로 생겼는데 저런 건물이 용도로 쓰인다라는 것을 동네 분들이 아는 순간 이게 법적으로 위법하냐 아니냐 이 문제는 그건 논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런 게 우리 동네에 들어올 수 있어? 아까도 나온 거 보면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이어지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펜션이 뭐 유지되기가 어렵고요. 아마 폐쇄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옆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용가리 과자라고 불리는 게 있나 봅니다.